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7주차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학습하게 될 내용은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보, 담보 그리고 뭐 통지,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상 위험,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담보라고 합니다. 뭐 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담보라는 표현은 은행에서 뭐 돈을 대출 받기 위해서 뭐 신용담보, 뭐 아니면 이제 주택담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은행에 우리가 신용담보든 뭐 아니면 뭐 부동산을 담보를 잡든 그게 일종의 그 대출을 받기 위함이죠. 그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돈을 빌린다는 것인데 왜 담보가 필요하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을 채무 변제하기 위한 걸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담보라는 거는 그냥 무슨 돈을 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약속하는 의미다. 내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걸로 대신 채무 변제하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보험에서의 담보도 그러한 약속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보험에서의 담보를 그냥 담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담보 특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보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이거를 그 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워런티, 영어 원문 그대로 워런티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보면 그냥 한국어로 워런티라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걸 이제 다루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그것들을 간통하는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땐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을 하느냐?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에 속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담보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우리가 강의 자료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한번 봅시다. 어, 개념, 담보의 개념,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거죠. 특정 사항의 어떤 충족이나 이행사항을 보험 증권에 명시하도록 하거나 명시되어 있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명시한다는 말이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쉽게 말해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보험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누가 누구한테 지키는 약속?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지키는 약속. 그러면 보험자는 피보험자한테 지키는 거 없습니까? 사고 나면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약속이고, 사고 나면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잖아요. 이게 약속이지 뭐. 그래서 이게 이러한 약속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물론 그러한 부보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는 보험료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주요한 의무고, 이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지켜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사고 나면 다 물어주겠는데, 뭐 다 물어주는 않죠. 어쨌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험 계약상에 있는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물어주는데, 다만
이거는 지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내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고 칩시다.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데 내가 이 사람이 문제 생기면 다 내가 해결사야. 다 해줘. 근데 그 사람한테 야 이건 해.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다 허용해 주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담보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특약이라고 하는 거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되는 약속, 그리고 피보험자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취소할 수 있다. may avoid the contract라는 얘기를 했죠. 취소할 수 있다. avoid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인슈어런스 액트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으면 뭐 어떻다. 뭐 아니면 고의성이 없었을 때는 어떻다. 그것이 보험료 계산과 관련돼 있으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긴 했지만 어쨌든 계약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담보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지 의무는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였어요.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보험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상법에서는 뭐 해지한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는 건데 담보의 경우에는 뭐냐면 체결이 됐어요. 보험 계약이 체결됐고 보험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보험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이쪽에서 어겼기 때문에 피보험자 쪽에서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우리가 무역계약이라고 치면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그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구제 조치들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담보의 위반은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가 이 담보의 위반이 있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으로부터 면책됩니다. 보험 계약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말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MIA 조항을 좀 살펴보면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담보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사항이 행해져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 얘기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어떤 뭐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나 조건이 있다면 그게 충족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증한다, 워런티한다, 약속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약속 담보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이 약속 담보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특정 사실 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보험자 입장에서 이 약속 담보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이거는 이제 이 사실 상태라는 게 이제 화물이나 피보험 목적물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뭐 아니면 뭐 안전한 화물이 존재하는지 뭐 적법한 화물이 존재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은 기본적으로 최대선의의 계약으로서 보험자도 그렇고 피보험자도 그렇고 보험 계약자도 그렇고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계약의 체결 이전 단계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의무로서 보험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신중한 보험자라면 다시 추가적인 질의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이제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은 그 인슈런스 액트의 내용이라기보다는 MIA 규정 상태 시절에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는데 그 고지만으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떤 제대로 고지가 됐는지 아니면 뭔가 빠진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뭐 고지하고 상관없이 피보험자한테 야 이런 것들은 조금 엄격하게 지켜줘. 요게 지켜져야 내가 너를 보험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안전장치가 워런티 담보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어느 정도 폭넓게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담보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요. 이 담보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 나태해지거나 도덕 불감에 빠지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 피보험자의 행동이나 준수 사항들을 이제 규제하거나 제약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담보의 종류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험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적어 놓진 않지만 지켜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보면 명시담보가 있고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명시담보는 말 그대로 표현해 놓은 담보예요. 담보. 그래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담보 내용에 대해서 뭐 증권이나 문서로 첨부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명시담보인데 보통 뭐 기본적으로 보험증권에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뭐 항해 날짜라든지 뭐 선박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보험에 관련된 여러가지 주요 정보들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증권에 기재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6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포함되거나 기재되거나 뭐 아니면 5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이건 MI 35조 규정입니다. 뭐 문구나 형태, 표현 이런 거는 어떻게든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보험증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그 보험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증권에 조금이라도 언급되거나 아니면 첨부돼야 돼요. 그 보험증권에 따라오는 서류에. 그런 것들이 이 명시담보의 특징이고, 명시담보하고 묵시담보의 어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 명시담보하고 묵시담보가 저촉되지 않는 한 묵시담보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명시담보는 기재해 놓은 거, 묵시담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묵시담보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불문율 같은 거거든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굳이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피보험자가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이제 묵시담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것이 이제 충돌됐을 때를 빼고는 충돌됐으면 그것이 더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명시담보를 가지고 묵시담보를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묵시담보는 묵시담보대로 명시담보는 명시담보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명시담보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협회담보. 그리고 요게 조금 여러 가지 사례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걸 이제 협회 담보라고 안 하고 항해 담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항해 담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말고도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항해 담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런 갈로 1번에 있는 거를
협회 담보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영어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뭐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기간 담보 그 기간 보험 있죠. 우리가 뭐 보험 계약을 하나의 항해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말고 하나의 어떤 기간 뭐 보통 이제 보험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이제 기간 보험을 체결을 하는데 그 기간 보험 중에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그 극심한 동절기에는 항해를 하지 마라라든지 아니면 이 화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적도를 지나야 된다거나 했을 때 뭐 한 7, 8월에 뭐 인도양 항해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워런티가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을 협회 담보 인스티튜트 워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중립담보 있습니다. 중립담보 중립 우리가 이제 보통 중립이라고 하면 누구 싸움 났을 때 난 중립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기아도 중립에 넣는다는 얘기 하는데 이 여기서의 중립은 중립국 할 때 중립이에요. 영세 중립국 스위스 뭐, 뭐 그런 나라도 있죠.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이 중립국 할 때 중립을 의미하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 적성 국가의 화물이 아닌다. 혹은 상대방하고 교전 중인 국가의 물건이 아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MIA 제36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박이 중립적일 것을 명시담보로 하면 피보험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지배할 수 있는 한 선박은 이것이 중립적이다. 적성국의 물건. 그러니까 여기서 중립이어야 한다는 게 정말 선박이 스위스 배여야 된다. 뭐 스웨덴 배여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적성국의 혹은 상대 교전국의 선박이거나 화물이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 무슨 뭐 지금이 뭐 전쟁이 자주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이런 담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를 좀 이야기를 하려면 이 약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해상보험이 우리 로이즈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 동맹이 어떻고 롬바르드 상인이 영국으로 가서 어쩌고 뭐 모험 대차가 어떻고 대항해 시대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15세기, 16세기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제 해상을 통해서 운항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해적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잠깐 지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국민국가 혹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부터 아니죠. 사실 따지면 뭐 30년 전쟁 뭐 이런 거 치면 한 1700년대부터 유럽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 해상보험이라는 게 1779년 이럴 때 이제 로이드 태동하면서 그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보험이 시작됐잖아요. 1776년 그쯤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창 그거였죠.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그 시기가 이제 1700년대 후반이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폴레옹 전쟁이 있던 그 시기예요. 유럽이. 뭐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좀 관심이 있으면 알겠지만 그 나폴레옹 전쟁을 할 때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전쟁을 할 때 가장 라이벌 국가가 영국이었죠. 로이즈는 런던에 있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을 들겠다고 했는데 이 보험에 드는 사람의 화물이 프랑스 배에 실려. 그거 감당할 수 있나요? 영국 배가 프랑스 배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공격하겠지. 뭐 그대로 나폴레옹 전쟁도 그랬고 뭐 그 후로도 뭐 영불전 저 비스마르크가 나와가지고 그 갑자기 생각나네. 보불 전쟁, 보불 전쟁, 보오 전쟁
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크림 전쟁, 엄청 유럽에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군함이 됐든 뭐 상선이 됐든 적성 국가의 선박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이제 공격하거나 아니면 납포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뭐 보험을 들어놨는데 무조건 전쟁이 나면 그 배는 뭐 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죠. 항해를 한 기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에요. 보험 넣어줬는데 사실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고객의 잘못도 아니야. 딱히 따지고 보면 뭐 그렇잖아요. 전쟁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발발을 하는 거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전쟁하려고 했나, 그죠? 그러면서 어떤 물자가 증발되거나 선박이 납포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피보험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전쟁 중이거나 전쟁 상대방 국가 배에다가 좀 화물 실지 마. 아니면 그런 국가 화물을 보험에 들려고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보험자 입장에서. 하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란 게 적국으로부터 전쟁 상대방 혹은 적성국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만한 선박, 공격받지 않을 만한 화물,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담보입니다. 요거는 중립담보하고는 접근이 좀 다른데 화물 자체의 안전성을 말해요. 화물 그 자체가 안전해야 돼. 그렇죠? 화물이 그 어떤 보험과 관련된 특정한 날짜이거나 뭐 어떤 상태에서 무사하고 안전해야 된다. well or in good safety, 이걸 요구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위험한 상태이거나 뭐 위기 일발 상태이거나 뭐 그런 화물을 보험에 들면 그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인수를 주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비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disbursement warranty 이렇게 돼 있는데 disbursement, 그러니까 선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면 선박의 투자 비용으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료, 검사료, 뭐 하역비, 운항료, 세금, 뭐 연료, 뭐 소모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선박의 운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 비용들을 다 묶어서 선박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보험에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이런 개념으로 보라 했잖아요. 제가 선박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다. 라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에 투자하는 내가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 선비가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형태를 따지면 사실 그 선비를 바탕으로 내가 구매한 식량, 뭐 그런 거죠. 뭐 경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뭘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투자 자금이다라고 접근을 하면 이걸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에 들 수 있는데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 선비를 보험에 들 때는 선체 있죠. 쇠로 만들어진 우리가 뭐 벌크선이든 유조선이든 컨테이너선이든 그 배 본체 가격의 25%, 4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에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 가격이 1,000억이면 선비는 맥시멈이 250억인 거예요. 그게 워런티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피보험자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건 왜 25%입니까?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배라는 게 여러분들 자동차를 보험에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뭐 아직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비싼 차라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동차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눈으로 부가티 같은 차들이 다니는 건 못 봐서, 제가 제 눈으로 본 차 중에서 가장 비쌌던 차는 롤스로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거 뭐 한 10억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비싼 차라도 한 10억. 뭐 잘 보기 힘듭니다만 육군에서 운용하는 K2 전차 그거 한 80억 정도 한대요. 대략. 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뭐 추정치니까. 그래요. 그 정도예요. 탱크를 무기를 보면 그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게 되는지. 아마 민간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배우는 그 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나오는 컨테이너선 대형화되어 있고 고속 대형화에, 요즘에는 또 이게 항 배출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항유 사용할 수 있는 그 엔진에다가 뭐 아무튼 그런 배들이 뭐 그거 이제 제조하는 그 건조하는 그 국가의 조선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배 가격이, 대형 컨테이너선 배 가격이 뭐 한 3천억에서 천억, 보통 한 천억에서 2천억 그 정도 해요. 예. 천억, 2천억, 천억, 2천억, 천억에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음. 규모에 따라서 좀 그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금액도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싸요. 확실히 비싸요. 배가 훨씬 비쌉니다. 자동차보다. 비교 못할 정도로 비싸요. 좀 보태서 비행기보다 비싸요. 배가. 물론 비행기도, 비싼 비행기는 엄청 비싸지만 뭐 이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해상 분야가 더 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1억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험을 든다고 해도 보험료가 어마어마할 텐데, 천억, 2천억짜리 배를 보험에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주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보험을 통으로 다 들기에는 너무 비싼데? 배값도 비싸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선비에 대한 선비 담보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어떤 꼼수를 썼냐면, 배의 그 선체에 대한 보험은 보험의 어떤 조건을 굉장히 낮게 하는 거예요. 금액도 낮게 하고. 대신 선박 본체에 대한 보험 말고 선비에 대한 보험을 막 맥시멈 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보장 범위도 넓히고 조건도 높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 봐야 이 선비가,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선체, 그러니까 배 자체의 가격보다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선체 보험보다 선비 쪽을 더 이제 보험을 많이 드는 그런 방식의 꼼수를 많이 부렸어요. 그걸 이제 안 거지. 보험회사가 뭐 그걸 맨날 당하고만 있나.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영리합니다. 영리하다기보다는 그건 뭐 당연하지. 보험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손해볼 장사는 절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한을 거는 거예요. 선비는 이만큼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들어간 게 선비담보입니다. 자, 항해담보. 항해담보는 앞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협회담보랑 접근하는 방식이 비슷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 항해 그 이제 보험 기간을 이제 항해 보험 같은 걸로 했을 때 특정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예. 북아메리카, 발틱해, 북극해, 베링해, 겨울 항해 금지. 여기서 말하는 북아메리카는 뭐 멕시코, 샌프란시스코, 뭐 샌디에고 여기 이런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 알래스카, 최소 그 캐나다 위에 허드슨 베이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말하는 거야. 발틱해 어디예요? 저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있는 그 바다. 북극해 어디예요? 북극, 북극 근처. 그리고 베링해가 어디냐면 저기에요.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 그 사이.
날짜 변경선이 있는데 거기. 예. 딱 느낌 오죠. 춥죠. 굉장히 춥겠죠. 예. 한 한국이 한여름인 7, 8월에 가도 거긴 추워요. 근데 달력으로 겨울에 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파도가 여러분들 그 강안리나 해운대에서 보는 파도는 잔잔하죠. 낭만이 있는 파도예요. 근데 바다로 한 1km만 나가보세요. 치는 파도의 높이가 다릅니다. 예, 특히 그리고 이런 그 극지에 가면 갈수록 그 어떤 계절풍이나 이런 영향이 세지기 때문에 바람도 세게 불어요. 예를 들어서 영하 막 한 10도, 20도 기온이 내려가는데 그 소금물이 뭐 파도가 한 3m에서 5m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곳을 배를 끌고 간다. 한겨울에 위험하죠. 예, 그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예,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도양에서 여름철에 석탄 수송하지 마라. 이것도 왜 이래, 이거 왜 이러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그 돋보기 들고 까만색 색종이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보세요. 그럼 까만색 색종이가 탑니다. 왜 타요? 예, 이 햇빛을 흡수해가지고 발화하죠. 예, 석탄 까만색이죠. 인도양 적도를 지납니다. 무더워요. 특히나 여름철에 더 무덥고 습해요. 예, 그죠? 예, 거기에 지나가지 마라. 석탄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항해 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시담보의 종류를 쭉 보고 있는데 이 담보의 취지가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이걸 하겠다, 이게 존재한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약속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담보의 종류, 명시담보의 종류를 보면 조금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묵시담보 봅시다. 묵시담보.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에 특별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문율처럼,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불문율처럼 이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명시담보에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명시담보하고 묵시담보가 서로를 뭐 배제하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보험회사가 일부러 뭐 그렇게 뭐 어떤 그 증권의 해석상에, 보험증권 해석상에 그런 불합리한 내용들을 만들어 놓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없는데, 묵시담보는 특별히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그 보험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굳이 보험증권에 적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담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타당을 합니다. 자, 그럼 묵시담보에는 뭐가 있는데? 첫 번째, 적법담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제목이 힌트고 힌트가 제목이죠. 모든 보험 계약의 체결 대상이 되는 해상 사업은 합법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랑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데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불법이 없어야 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걸 굳이 또 뭐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 법 잘 지키고 법 안 지키고 살게요를 누구랑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 선량한 어떤 시민, 문화 시민이라면 법은 당연히 지켜야지. 그걸 뭘 누구랑 약속을 해. 뭐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합법적인 물품, 합법적인 대상을 가지고 합법적인 사업을 보험에 부보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뭐 그래서 당연히 뭐 밀수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내향성 담보입니다. 내향성 담보, seaworthiness라고 하고, 이걸 뭐 교과서에 따라서 가망성 담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향성이든 가망성이든 똑같은 말이에요. 항해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선박에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선박보험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하죠. 배를 보험해 드는데 배가 바다에 항해를 할 수가 없네. 그냥 바다에 물 위에 띄워놓은 정도는 가능한데 먼 바다에 나가면 파도에 뒤집히거나 뭐 등등등의 사유로 뭐 물이 샌다거나 배에 물이 샌다거나 해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다. 그런 거를 보험에 든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박이라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선박이 그리고 그 쇳덩어리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부속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갖춰줘야 되고, 선박이란 게 보통 만재 배수량이 있는데 그 만재 배수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 선장과 선원이 탑승해서 배를 안전하게 항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식량도 갖춰놔야 되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배가 지금은 무슨 범선으로 가는 그러니까 바람과 조류의 힘으로 가는 범선 시대가 아니잖아요. 동력선이잖아요. 모터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력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갖추고 운항을 해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죠. 내향성 담보. 근데 이 내향성 담보라는 게 선박은 너무나 당연해요. 선박을 보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근데 화물을 보험에 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할 때 해상보험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박을 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화물, 수출인 물품을 보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선박을 보험에 드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쉽게 말해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거나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박의 상태가 저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근데 수출입 화물을 보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수출입 화물을 보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박을 통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화물을 넘길 거 아니에요. 선사, 뭐 MSC, 뭐 그러니까 머스크나 MSC나 뭐 그런 그 에버그린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HMM이나 뭐 그런 회사에게 화물을 넘기고 운송 계약 체결해서 운송을 의뢰할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수출자이거나 뭐 수입자이거나 뭐 하주이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 사람은 선박을 직접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박을 직접 소유하거나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운송인이지, 나는 하주잖아. 그래서 이 화물을 보험에 드는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이 가망성 담보나 내향성 담보에 면책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증권 협회적하약관에. 그러니까 이 내향성 담보라는 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명시적으로 보험증권에 적어둘 필요는 없지만, 이 내향성 담보의 특징이나 특성으로 인해서 선박을 보험에 부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담보의 유효함과 허용은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